아마 이 영화를 따라서 오디세우스와 함께 고대 그리스 바다를 풍랑을 거치며 한 바퀴 확 돈 것 같은 뭔가 가슴 속에 장엄한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화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 영화의 의미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 번 보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궤도님이 이 영화 좋아하셔가지고 인터뷰도 하시고 또 여러 차례 다른 포맷에서 이야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요. 네, 저희 라플리크리에서도 오디세이 특집을 다뤘고 저희 pompidu 센터에서도 강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보신 분이 계실까봐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왜냐? 오디세이 완전 과학입니다. 예, 과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감독님이 만들었으니까 놀란 감독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궤도님이 그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잘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제일 부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놀란 감독님 내한했을 때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놀란 형님 뵙고 왔습니다. 예, 네. 호형까지만 하고 형님이 이제 저를 동생으로 하진 않지만 호재까지는 모르겠지만 호영은 했다. 그죠,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갖고 있는 느낌으로 네, 잘 뵙고 왔고요. 특히나 이제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이제 9시간 동안 인터스텔라 해설을 한 이야기도 드렸고 뭐라세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놀란 감독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놀란 감독님이 놀랐나요? 네. 네, 그리고 또 오펜하이머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415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놀란 감독님의 323만보다 제가 92만 정도 앞서 있다. 이 얘기를 좀 살짝 드렸는데 그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놀란 감독님을 직접 만나신 궤도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오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영화가 다 알고 계시듯이 그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로스가 썼다고 추정되는 전해지는 그 원작 오디세이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찍은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트로이 전쟁을 끝낸 그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추정이지만 트로이 전쟁 자체는 오디세이아가 써진 건 기원전 8세기지만 트로이 전쟁 자체는 역사적으로 있었다면 기원전 11에서 12세기 정도에 있었을 것이다 하는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오디세이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사실 뭐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이 로마 시대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 시인들이 또 다른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내용이 붙여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계속 전승되어 왔던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굉장한 상상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세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좀 덜했던 시대에 어떻게 천둥이 치고 어떻게 파도가 이는지를 자기들만의 어떤 나름 합리적인 상상력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던 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이 시기에 만들면서 그런 그리스 로마적 신화적 상상력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연출해준 포인트이기도 한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또 놀란 감독님은 되게 실제적인 과학적인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이런 영화의 과학 유튜버로서 볼 때 영화에 흐르는 어떤 과학적 맥락, 과학적인 부분 같은 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놀란 감독님의 특징이 영화를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를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초반에 이 조종사였던 쿠퍼가 추락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 내내 하기 위해서 처음에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오디세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영화가 아마도 예측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 모델? 좀 당황하셨죠? 일단은 시작부터 힌트를 줍니다. 예측 모델. 결국 우리가 어떤 예측 모델을 갖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활 쏘는 오디세우스 기억나세요? 쏘기 전에 뭐 하죠? 팅 해서 일단 팅 하고 갑자기 쏘죠? 이 동물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활을 쏘는 이 팅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활이 날아온다는 예측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활 소리가 나면 활이 날아와야 돼. 근데 오디세우스가 팅 하니까 안 날아오네? 그 다음 날아오는 거 그냥 맞는 겁니다. 예측 모델이 붕괴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디세우스는 약간 정정당당하게 싸우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물의 예측 모델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예측 모델이 무너지는 이야기, 여기서 시작이 돼서 실제 영화에서 오디세우스는 계속해서 예측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자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양 한 마리를 딱 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양은 물이 지어다니는 애들이야. 한 마리일 리가 없어. 이게 과학자가 하는 일이야. 과학자는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 같은 경우가 중력을 발견했죠. 근데 뉴턴이 한 일은 뭐냐면은 사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과 하나가 떨어지네? 이게 아니라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저건 안 떨어지고 하늘의 달은 왜 안 떨어지고 우주의 천체들은 왜 안 떨어질까? 그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이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찾아냅니다. 양 한 마리를 보고 양떼 전체가 있다. 이걸 알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한 오디세우스가 계속 항해를 통해서 본인의 예측 모델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까지 예측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일리 있죠? 듣고 나니까 잠깐 예측 모델이 어디 나왔었지?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럼 나와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오디세우스는 영화에서도 여러 장수들이 얘기했지만 그리스군 최고 아테네군 최고의 지략가였다고. 트로이 목마를 작전을 짠 사람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딱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최고의 전략가가 네. 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같은 경우가 예측 모델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이제 AI보다 똑똑한 인간은 없다. 이게 가장 좋은 예측 모델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디세우스는 그 시기 가장 AI스러운 인간이었다. 근데 이거는 또 좀 어려운 게 계속 붕괴돼요, 예측 모델이. 그래서 굉장한 지략가였으나 정말 좋은 예측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영화의 결말에서 우리는 놀란 감독님이 이 예측 모델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예측 모델을 갖는 게 정말 정답일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건 오디세우스가 귀향을 하기 위해 각종 관문을 마주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어떤 과학적 사고를 뛰어넘는 신화적 존재와 요소들이 계속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예측 모델을 통해서 관문을 통과하고 혹은 실패하고 돌아가고 할 것인가 하는 여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되게 흥미롭죠? 네, 그럼 이제 본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있었던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이 영화도 그걸
전쟁의 묘사에 있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크리스토퍼 놀란도 내가 이 오디세이 만들 건데 트로이 목마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지? 하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이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어떤 영화도 다 트로이 목마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두고 되게 고민을 해서 나름의 그 결과들을 보여줬을 텐데, 일단 이 영화에 나온 트로이 목마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약간 과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요거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문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20명 정도 들어갔다. 이 안에 혹은 30명 들어갔다. 40명 들어갔다. 요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세트를 지어서 실제로 들어갔단 말이죠. 배우들이 들어갔어요. 맷 데이먼을 비롯해서. 그러면 어쩌면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실제로 실험적인 증명을 한 거죠. 문어의 다양하나 얼마나 들어가는지 넣어보자. 네, 넣었더니 카메라 플러스 20명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몸으로 확인한 결과 10.7m짜리 트로이 목마에는 카메라 플러스 20명 정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구겨 넣으면 4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30명 정도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사적으로. 예,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어가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넣어보고, 야, 한 명 더 들어가 봐. 약간 우리 그 만원 지하철처럼, 야, 여기 한 명 더 들어갈 수 있다. 야, 자리 있어, 자리 있어. 안으로 들어가. 요거 하지 않았을까요? 예. 차에 얼마나 태울 수 있냐 이런 거. 그렇죠. 네, 어쨌든 또 그때 분위기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갑자기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떠오르는데. 뭔데요? 그 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가를 가지고 이런 그 기록에 한번 도전한 기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네, 가장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넣어야 하는가. 네. 남녀가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겁니까? 네, 자세한 말은 찾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트로이 목마에는 남성만 들어갔다. 네. 요거 조금 이제 한계죠. 예. 그렇죠. 예측 모델에 있어서 남녀가 들어가는 거는 할 수가 없었다. 이건 예측 모델 아니고 그냥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자님 계속 예측 모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적절할 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할리우드에서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기억에도 한동안 할리우드에서 대형 영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왜 안 나오지? 라는 생각에서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게 브래드 피트 나왔던 트로이라는 영화에서도 트로이 목마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영화는 약간 그 컨셉에 더 충실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만약에 트로이 목마가 있으려면 아마도 트로이 사람들 속여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바다에 포세이돈한테 바치는 제물로 놔둔 게 우리도 섬기는 신이니까 쟤네가 저거 놓고 도망간 거니까 안으로 전리품처럼 가지고 들어가자 라고 속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아마 오디세우스의 전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조금 더 이제 외관이 다듬어진 형태고 발이 이렇게 앞발이 들려있는 형태로 모래에 반쯤 묻혀 있잖아요. 처음에 있을 때 바닷가에 놓고 간 설정이어서. 근데 영화 트로이 보면은 약간 밖에 더 판자로 이렇게 이어붙인 게 더 티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묘사할 때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그 언덕을 넘어서 성으로 이 큰 거를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굴릴 수 있어야 되니까 밑에 바퀴 같은 게 달려 있었을 거야. 그래서 트로이에 나오는 목마는 발 4개가 이렇게 똑같이 땅을 딛고 있고 굴릴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실제로 있었다면 아마 제물로 속여야 하니까 조각같이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오히려 통나무를 밑에 이렇게 굴려가지고 갖고 들어가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드는 게 가능했을까? 된다. 안 된다.
약간 다들 내피셜이죠? 네, 청동기 시대라는 거 유념하시고. 재밌는 게 이 목적 업무라고 비교가 좀 애매하고 사실 배랑 좀 비슷해요. 아, 그 정도 크기의 배를 건조할 수 있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원전 12세기 무렵에도 15m짜리 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형태 배 형태를 만들 수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 장부 맞춤이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그 목재와 목재를 이어서 연결하는 장부를 꽂아가지고 고정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영화 속의 트로이만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이거 옮기는 방법이 솔직히 조금 대단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영화들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 그냥 요거는 100% 그냥 누가 타고 있어요. 마차야 마차. 딱 봐도 모양이 이거 안에 아무도 없으면 진짜 반전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에 놀란 감독님의 오디세이에서는 진짜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되잖아요. 속임수에 네. 포커싱을 한 거죠. 일단 몸만 무게만 한 4톤 정도 되고 요게 이제 완전 무장한 병사가 평균 30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실 한 6톤에서 7톤급입니다. 근데 이거를 끌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누가 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만들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목재 롤러를 잘 밀어 넣으면은 수십 명도 끌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분석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저 거대한 걸 어떻게 끌지 고민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성벽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문 너비가 3m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날씬하게 만들어야만이 통과가 가능하다. 10m니까 10.7m니까 이게 각도 잘못 잡으면 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네, 몸통이 날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그 영화 보시면은 트로이목만 좀 늘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성문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꽤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좀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왜냐면 그 오디세이아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트로이 목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굴려가지고 가져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짧게 언급이 되긴 하지만 거기 안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찾아왔는데 어떤 시인이 그때 전쟁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오거든요. 트로이아인들에게 죽음과 죽음의 운명을 안겨주려고 아르고스인들의 장수들이 그 안에 몸을 숨긴 거대한 목마를 받아들이자 도시는 파괴될 운명이었다. 가인은 시인은 또 어떻게 아카이오이족 아들들이 속이 빈 매복처를 버리고 말에서 쏟아져 나와 도시를 함락했는지 어떻게 제각각 다른 곳에서 가파른 도시를 파괴했는지 노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상상의 여지로 또 과학적인 추론으로 이렇게 채워 넣을 것이 되게 많은 영화였다. 이런 거를 트로이 목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 저는 영화 다시 볼 때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셨을 때 진짜 좋았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그 신화적 존재들 한 명 한 명 또 짧게 나오는 것도 있고 좀 길게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톱파가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우리의 이제 눈을 확 잡아끈 그 외눈의 거인 그 키클로페스라는 거인족의 한 명이 폴리페모스가 나오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름 다 기억하세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1번 폴리페모스. 폴리페모스. 네, 폴리페모스가 나옵니다. 저도 써왔지만 발음마다 틀릴까봐 되게 긴장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이렇게 소녀 같은 애가 이렇게 굴러가지고 숲에서 거인족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색 갑옷 같은 거 입고 그 사람들은 라이스트리 고네스라는 족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잊을 수가 없죠. 마녀 키르케. 네, 키르케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하데스도 갔다 오지만 뭔가 좀 더 이제 그 존재로 형상화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소용돌이로 이제 그려지는 카리티스 여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옆에 있는 골짜기로 가면 바다괴물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원들 이렇게 머리 뽑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동굴에 사는 바다괴물 스킬라. 네, 스킬라가 이렇게 쌍으로 나옵니다. 카리티스와 스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전에
그 세이렌이 나오는데 세이렌은 좀 따로 빼서 세일에는 뭐 약간 빌런 쪽은 아니고 약간 그냥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 그죠? 네. 아 그런가요? 네, 좋은 친구들. 네. 아 걸그룹인가? 네. 걸그룹 거기. 세이렌은 이 친구들 맞죠? 네? 세이렌은 이 친구들이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화적인 존재들을 하나하나 만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그려질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놀란 감독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또 저는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면서 봤는데 어쨌든 이 존재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등장을 하는데 뭐 이렇게 꼭 빌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의 어떤 파괴력 아니면은 그 오디세우스한테 끼쳤던 어떤 위협의 정도 같은 것들을 좀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뭐가 제일 무서우셨어요? 하나하나 물어볼까요? 스킬러? 일단은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카리티스입니다. 카리티스? 네, 왜냐면 다른 애들, 특히나 우리 인형뽑기 스킬라조차도 어쨌든 뭔가 얘가 생명체야. 근데 카리티스는 유체역학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아예 없다. 네, 뭔가를 시도해보고, 예를 들어 뭐 스킬러 같은 애들도 강영욱 같은 분들 나오면은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또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카리티스는 유체역학이라서 아예 협상의 여지가 없어. 그냥 죽는 거야. 거기서 전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전멸. 그렇죠. 근데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면에서 유체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카리티스가 제일 무섭고, 근데 이제 꽤나 오디세우스가 상대를 잘합니다. 그죠? 전략을 정말 잘 쓴 게 이제 폴리페모스, 키클로스 있죠, 키클로스. 네, 그 친구. 예, 이 친구와의 전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전략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딱 힘을 딱 보니까 싸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오디세우스. 그죠? 딱 보고 일단 튀어. 그죠? 그 다음에 시력을 딱 보니까 단일 센서를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요거 바로 확인을 하죠. 단일 센서 무력화시키자 동굴 입구 막는 거 딱 보고 거대한 돌이다. 그러면 거인을 죽이는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이게 순서를 틀리면 끝장나는 거야. 거인 죽이면 아무도 못 다치죠. 예, 이런 것들. 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출입 인증 시스템이 등에 있구나. 손으로다가 대충 만지잖아요, 이렇게 양을. 그러니까 출입 인증 시스템이 등에 있으니까 등에다가 뭔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진짜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는 그 능력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오디세우스의. 그래서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오디세우스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영웅이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탈출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보세요, 잘 나왔어. 내가 인증 시스템 잘 해갖고 나왔어. 뭐 합니까? 한 방 때리죠. 그리고 원작에서 보시면은 내가 오디세우스다. 이거는 진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진짜 몰래 누군가한테 악플 달려고 준비를 기가 막히게 했어. 막 서버 VPN 우에다가 막 외국에서 돌아오고 악플 달았어. 그리고 거기 해시태그에다가 궤도 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 문제가 아니라 승리 후의 자제력 문제로 이제 해착인 겁니다. 전략은 잘 썼지만, 그래서 오디세우스한테 아쉬움이 있다면 승리 후에가 항상 겸손했어야 된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들뜨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원작에서 폴리페모스와의 맞대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간추려 드리면요. 사실 거기서는 대화를 해요. 폴리페모스랑 오디세우스랑. 그래가지고 이 폴리페모스가 사실은 그 거인들족 안에, 그러니까 키클로페스족 안에서도 폴리페모스는 포세이돈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짜 돌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작에서는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오디세우스가 제우스의 여기도 살짝 대사로 나오는데 제우스의 법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막 치지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환대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환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폴리페모스가 난 신도 두렵지 않아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배 어디다 뒀니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얘기 안 하고 또 이름이 뭐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저는 노바디 아무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폴리페모스가 다른 키클로페스 족들이 오디세우스가 자기 눈을 찌르니까 지금 소리를 막 지르니까 다른 그 폴리페모스의 그 동료들이 와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 이랬더니 아무도 아닌 자가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혼자 있는 거야?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까지는 이름을 얘기 안 했는데 딱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막 이렇게 양처럼 숙여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배 타고 멀어지는 순간에 기쁨에 겨워가지고 내 이름이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폴리페모스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더라도 정말 힘들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돌아가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화근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뭐 신화별 괴물들마다 공략법이 있습니다. 예, 한 분씩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네, 다음은 혹시나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는 길에 폴리페모스부터 해볼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 동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네. 처음 보는 동굴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과학자의 첫 번째 생존 원칙이 모든 표본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 동굴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관찰을 해야 돼. 내부 상황을 볼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면 오디세우스의 방식 자체는 훌륭하나 탈출 후에 실명 소속기관 이런 거 공개가 금지 요것만 좀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고요. 또 어떤 분이 있죠? 네, 그 다음에는 그 거인족들 은색 갑을 입었던 라이스트리 보네스가 있습니다. 이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배를 다 댔죠. 그리고 싸우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배를 다 대면 안 돼요. 일단 한 대만 가. 둘러보고 문제가 없으면 가는 건데 조금 이상하다. 분산 투자.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나머지 두 대는 빠져나갈 수 있잖아. 이것만 했어도 안전했어요. 근데 굳이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놀다가 다 같이 끝장나니까 배 뒤쪽이 돌 맞아가지고 거의 전멸을 했죠. 요거 잘못했고요.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는 순서상 키르케가 나옵니다. 키르케 어떻게 피해요? 요거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전원이 동시에 먹지 않는다. 전원이 동시에. 여기 생물학자의 기본이 대조군입니다. 대조군.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명만 먹이고 보자는 조금 비윤리적인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전시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명을 정해서 먹는 걸 좀 지켜보고 어떤 기전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좀 빠지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최소한 전병력이 미지의 약물을 동시에 먹거나 미지의 음식물을 동시에 먹는 것은 삼가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작에서는 사실 키르케가 그 지팡이로 툭툭 쳐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지팡이를 치면 돼지로 변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병사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오디세우스가 후에 가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그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가 오디세우스한테 키르케의 마법이 듣지 않는 약초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음식을 키르케가 주는 걸 먹었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케가 너는 좀 남다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약간 그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영화에서는 좀 많이 다르게 그래서 애니메트로닉스의 정수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탈바꿈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카리티스는 어떻게 피해요? 여기 이제 스킬라랑 카리티스가 사실 좀 어려운데 요것도 사실 쉬운 게 조류의 주기를 먼저 재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재해니까 이 패턴이 있다. 몇 회를 관측해서 주기를 찾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시점에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항해의 기본인데 그거를 그냥 나오니까 그냥 아유 야 일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인형 뽑기나 한번 하러 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딱 봤으면 애초에 스킬라 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주기를 보고 지금이야. 이런 정도의 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 네, 이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카리티스는 그 소용돌이를 실격한 건데 거기에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나오냐면 오디세이아에서 제가 찾은 거는 고귀한 카리티스가 검은 물을 빨아들이지요. 그녀는 하루에 3번씩 내뱉고 3번씩 무시무시하게 빨아들여요. 죽이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녀가 물을 빨아들일 때는 그곳에 가지 마세요. 대지를 흔드는 신도 그대를 구해주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연현상을 보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이어서 이제 스킬라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전체 모습이 안 나오고 막 촉수 같은 막 발 나오고 막 있잖아요. 원작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녀는 뒤뚱뒤뚱 매달린 발을 모두 12개나 갖고 있고 기다란 목이 6개나 되는데 목마다 무시무시한 머리가 하나씩 달려있고 머리 안에는 검은 죽음으로 가득 찬 3줄로 된 이빨들이 단단히 그리고 촘촘히 나있지요. 스킬라가 나의 속이 빈 배에서 저는 6명을 낚아채가니 그들은 손과 힘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이었소. 요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스킬라하고는 어떻게 협상 같은 거라도 해보시겠습니까? 그쪽으로 안 가야 돼요. 보니까 애들이 좀 꽤 세. 예. 주기성인데 걔네들도 주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명만 먹잖아요. 왜?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런 거에서 차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먼저 이제 기다려봐야죠.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야죠. 어떻게 먹는 건가? 언제 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피해야 돼요. 아니면 인간 형태의 허수아비 같은 걸 6개 설치해놓고 그 정도면 스킬을 너무 무시하시네요. 너무 무시하시네요. 과학적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죠. 시각으로 확인을 하는지, 네, 움직임으로 확인하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석해볼 만한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렇겠네요. 과학적 사고를 하면 대략 대응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이렌에 대해서 그리스 시대의 걸그룹이었던 세이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디세이아에서도 세이렌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찾았는데 짧게 들려드릴게요. 거의 오늘 원작 낭독회네요. 궁금하시죠? 네. 누구든 영문도 모르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세이렌 자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더는 집에 돌아온 그의 옆에 서지 못할 것이며 그의 귀향을 반기지 못할 거예요. 세이렌 자매가 풀밭에 앉아 낭랑한 노랫소리로 홀릴 것인즉 그들 주위에는 온통 썩어가는 남자들의 뼈가 무더기로 쌓여있고 뼈를 둘러싼 살갗은 오그라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원작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세이렌은 어떤 물리적 뭔가를 행사한다기보다 그 소리로 사람을 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뭐 이게 소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주파수라고 본다면은 과학적으로 뭐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오는 주파수, 뭐 장원영 얼굴로 변하는 주파수 이런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건데 그럴 수 있죠. 소리를 통해 욕망이나 기억을 다시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소리를 통해 어떤 내가 갖고 있던 무언가를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가능한데, 왜냐면은 음악이 청각 피질만 자극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뇌 전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거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몸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음악이 하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기억이나 감정의 영역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세이렌이 그렇게 해서 모두를 흘리려면 맞춤형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게. 네, 누가 오는지를 보고 야야 쟤는 빅뱅 노래만 불러야 된다. 야야 쟤는
쟤는 에스파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같이 배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과거의 세일은 지금의 현대 사회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자동 추천을 해줍니다. 맞아. 이게 세일엔이에요. 사실 이게 세일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예측 모델이 맞죠. 세일은 예측 모델 맞아요. 이거까지 생각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그냥 계속 예측 모델 하신 것 같아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했다. 알고리즘. 세일엔이 알고리즘에 기반을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죠? 너무 현대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 과거에 호메로스가 예측을 한 거죠. 야, 미래는 이렇게 세일엔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근데 저는 그 대응 방법도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밀랍을 부하들 귀에는 발라가지고 그걸 못 듣게 만들고 근데 또 오디세우스도 약간 장난스러운 도전 정신이 있다고 할까? 네. 자기는 밀랍을 바르지 않고 나무 기둥에 묶어가지고 그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대응 방식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일단은 청각이라는 신호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긴 해요. 왜냐면 일종의 경고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각은 앞에만 보지만 청각은 우리 주변을 다 봐요. 등 뒤까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웃음소리 들리는 순간 나에게 전달이 되고 비명소리도 바로 전달이 되고 우리는 항상 24시간 들을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이라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생존 본능을 이겨내고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느냐? 요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이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 밀랍은 굉장히 천재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지금까지의 세일의 방식을 보면은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음정과 멜로디가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 이 밀랍이 완전하게 뭐 진공 상태로 만들어 소리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들려. 근데 어떻게 들립니까? 이 신호대 잡음비를 낮추는 거죠. 잡음 소리가 커지니까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무슨 노래인지를 몰라. 들리는데 무슨 노래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근데 여기서 돛대 몸을 구속한다. 맷 데이먼이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 이것도 예측 모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집안에 과자를 사놓지 않아. 이런 거랑 비슷해요.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기 위해서 전부금으로 묶어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지가 약해. 그러면 이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겨내자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의지가 더 약해질 상황을 대비해서 일종의 설계를 해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 모델을. 그렇게 해서 미래의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이겨낼 수 있게 돛대에 몸을 묶으면 어떻습니까? 의지가 약한데 가지를 못해. 묶여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정한 오디세우스의 의지, 현재 미래를 예측해서 그 예측 모델로서 나를 구속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나 예측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세일의 장면에서 되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한 수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그 세일엔 장면에서 세일의 노래를 어떻게 청각적으로 우리한테 들려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부하들이 밀랍을 딱 바르더니 밀랍을 이렇게 바른 부하들처럼 뭔가 먹먹해지는 그런 앰비언스 같은 걸 깔아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무음으로 처리를 하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그 소리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지금 그래서 고함을 막 치면서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홀리는 노래를 듣고 있을까 하는 거를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옛날에 만들어진 이런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다룬 영화들에서는 실제로 세이렌이 무슨 막 가사 같은 걸로 노래를 함께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영화의 그런 장면이야말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선원들이 물어보잖아요. 무슨 노래를 했냐, 뭘 들었냐 그랬더니 근데 저는 그거 원작에 딱 있는 단어가 아닌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는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가질 수 없는 것 그런데 전에 가졌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노래였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디세우스예요. 본인이 이거를 애매하게 말할 거면 다른 사람을 묶었어야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었냐? 제가 오디세우스면 뭐라고 해요? 선원들 집합 한 명씩 노래를 불러봐. 아, 그래서 너 좀 치는데 너가 묶여라. 아. 그래서 묶어놓고 이제 통과하고 나서 오케이 불러봐. 가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냐면 불러보게 하면은 예를 들어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그만! 그러면 내가 조절이 되잖아. 세이렌들은 계속 부르잖아요. 배워서 불러봐. 듣다가 그만! 훈련을 시키려고. 좀 더 오늘은 5초 이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면 세이렌의 노래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이것도 학습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 이타카 군인들을 돌아가서 다 훈련을 시켰으면 그- 세일의 노래는 다 이제 소용이 없는 건데. 그러면 그 중에 노래 좀 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노래 좀 부르면서 가질 수 없는데 뭐 긁을 수 없는데 간지럽고 막 이런. 근데 난 너무 아름다운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주제를 이 반란한 이유가 다 있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부터 쌓은 거야 계속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네. 거예요 중간에?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도 계속 쌓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측 무대 실패죠. 아니 세일의 노래 지 혼자 듣겠다더니 우리한테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애매한 말로만 얘기하고. 원망. 근데 제가 했던 방법 쓰잖아요. 모두가 만족해. 진짜 전원이 야 오디세우스 하나로 이름 하나로 모두가 뭉쳐. 야 역시 우리 대장 믿고 있었다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괴물 만나 세일의 노래 한번 털어주면은 걔도 이제 바닷속 뛰어들죠. 세일의 노래 다 전부. 이제는 적의 무기로 적을 싸우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오디세우스가 약간 이제 항해가 힘들다 보니까 많이 좀 약해졌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예. 근데 이해는 가요. 예, 저도 데브스 플랜 12차 때 머리 안 돌아가요. 거의 그 정도 상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예. 너무 훈훈한 여정이라. 그럼요. 근데 나 영화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거기서도 말했던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 같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측 모델이기도 하지만 저는 주제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맨 처음에는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테나가 계속 나타났을 때 왜 신들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거쳐야 하는 어려운 여정을 일종의 신들이 내린 수수께끼 같은 운명의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그게 자기 책임이었다. 권한도 책임도 내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가장 큰 각색의 주안점은 오디세우스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거기에 가장 큰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영화가 내내 얘기하는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시대 최고의 리더, 최고의 제우스의 법칙이 크세니아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 낯선 이를 대접하라. 왜냐면 그들이 변장한 신일지 모르니까 라는 것이 그 시대 최고의 어떤 리더였잖아요. 제우스의 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화 내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타카 연회장에서 폴리페모스 동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스파르타 연회에서도 그 왕자가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해서 잘 먹여주고 피르테 집에 가서도 그런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 그 오디세우스가 나중에 자기 책임을 깨달았던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근데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트로이 사람들을 목마로 어떻게 보면 속인 거잖아요. 속여서 그 사람들을 함락시키고 도시를 불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제우스의 법칙을 깨고 인간과 인간을 똑같이 내가 제대받고 싶은 만큼 대해야 되는데 신의로 대해야 되는데 그걸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자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여생을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과연
우리 편이나 아니면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나 소수를 희생시키는 게 인간적으로 옳은 일이냐, 더 이상 신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 없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진짜 이 영화의 탁월한 현대적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디세우스가 느끼는 죄책감, 크세미아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로 영화 내내 제우스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놀란 감독이 하고 싶었던 그렇죠. 그 핵심 단어, 예측 모델에 대한 이야기. 네, 정말 이거는 영화를 관통하는 예측 모델이거든요. 근데 제우스의 법칙을 어겼다, 내가 문명을 무너뜨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사실 그게 조금은 왜 저렇게까지 생각하지?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오디세우스가 하는 행동이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 제우스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대 사회 예측 모델입니다. 어떤 거냐면 손님이 오면 나는 환대를 한다. 주인은 손님에게 환대한다라는 어떤 예측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손님은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거다. 서로 간의 어떤 예측 모델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예측 모델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신뢰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손님이 신일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낮은 확률이라도 만약에 함부로 됐을 때 잠재적인 비용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때 잘해주는 게 맞다라는 걸 제우스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심어놓은 거죠. 이거에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본인 안에 예측 모델이 생겨서 내가 어디 가서 저렇게 잘해줘야겠다. 어디 가도 나는 대접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 사회는 굉장히 안전한 사회로 문명이 구축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 목마르는 걸로 이 시스템 자체를 해킹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선물이라는 건 뭐냐? 선물은 손님이 가져온 좋은 거. 이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예측 모델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무너뜨린 게 바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제우스 법칙 자체가 이 고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 프로토콜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트로이의 목마이 어떻게 됩니까? 문명 자체는 이제 불신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손님이 이상한 짓 할 수 있다. 선물에 이상한 게 들어있을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측 모델을 이대로 갖고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명 전체 예측 모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굉장한 악역, 우리 안티노우스, 이분도 되게 훌륭한 배트맨이었거든요. 정말 정의의 상징이었는데 나쁜 짓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합니까? 거린이 들어오는데 조롱하고 내보내려고 하죠. 네. 이거 제우스의 법칙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죠. 깨트렸죠. 근데 안티노우스가 과연 나쁜 사람일까? 아니에요. 왜요? 저는 안티노우스라는 존재 자체가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을 더 강화시켰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타카로 돌아오니까 어땠습니까? 안티노우스가 거린을 무시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때 뭘 느꼈느냐? 내가 트로이에서 무너뜨린 이 신뢰 프로토콜, 예측 모델이 이타카에까지 무너져 왔구나. 안티노우스조차도 제우스 법칙을 따르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회는 완전 끝장났구나. 운명이 몰랐구나. 그쵸. 이걸 내가 무너뜨렸구나. 트로이의 목마른 해킹을 통해서 문명의 모든 예측 모델을 다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거기서 굉장한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참담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우스의 법칙이라는 장치 자체가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을 극대화시키고 예측 모델의 완전한 붕괴를 이끌어내는 그런 장치였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인터뷰 같은 거 읽어봤을 때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영화에서 오디세우스의 어떤 자기만형적인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테나 역으로 오디세우스 눈앞에 나타나는 여신을 했던 젠데이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기를 잘하려면 이렇게 생각이 깊어야 되나 봐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가 결국에는 다른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영화에서는 이게 제우스의 법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을 잊곤 해요.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는 걸 놓치기도 하죠.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감정적인 의미로 다가왔어요. 라고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왜 영화에서 왕의 빈자리를 두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런 제우스의 법칙을 모르는 그런 약간 야만적인 바다의 이방인들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오디세우스가 느끼는 죄책감과 연결해서 딱 이타카에 돌아왔을 때 맷 데이먼이 특히 이제 그 NSOA와 이야기하는 거린인 척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 바다의 이방인들이 결국은 트로이를 그런 식으로 인간의 신뢰를 깨고 불태웠던 자기들이 일으킨 소문이었다는 거를 깨닫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인간의 신뢰를 깨뜨린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다 멀리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이런 신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든 쳐들어와서 막 공격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무성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그게 바다의 이방인들로 지칭이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타카가 위험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뿌린 불씨라는 거를 알아보게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영화 전체를 보면 도입부에 사냥을 통해 짐승의 예측 모델 붕괴를 보여주고 트로이 목마를 통해 문명의 예측 모델 붕괴를 또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러 모험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예측 모델이 무너지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병사들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붕괴를 목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귀환에 성공해서 이타카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제우스의 법칙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귀환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귀환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왔는데 그 귀환한 곳에 있는 이타카는 내가 예측하고 있던 20년 전의 이타카도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 전반에서 모든 예측 모델의 붕괴를 목격하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깨닫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영화에서 유일하게 예측 모델이 붕괴 안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거든요. 누구요? 누구 같으세요? 누구요? 아들. 누구? 아들? 왜 와이프? 페넬로페. 와이프 누굽니까? 저기 손 우리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자랑스럽게. 훌륭합니다. 네. 페넬로페가 갖고 있던 예측 모델. 나의 남편은 80일을 당겨서 도끼 사이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유일한 하나의 예측 모델을 성공시킵니다, 오디세우스가. 근데 이거를 하나 성공시키고 나서 모든 예측 모델의 붕괴를 맞이한 오디세우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서 페넬로페한테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법한데 딱 들어누워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이타카 보고 싶다. 페넬로페 얘기가 없어. 왜냐? 페넬로페만 예측 모델이 붕괴가 안 된 걸 보고 더 괴로웠던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영화를 재관람하면서 확인해 보시죠. 그 당시 페넬로페 표정이 어땠는지. 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디세우스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예측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의 예측은 계속 틀렸구나.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예측 모델 완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과거의 예측 모델을 현재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예측 모델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예측 모델, 지금에 맞는 예측 모델로 바꿔나가자는 형태로 이 불완전한 귀환을 끝내는 영화가 아마도 오디세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들도 얼마나 매력적으로 묘사했는지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쨌든 극장에 앉은 지 4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쨌든 아무나 올 수 있는 주의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과학적으로 오늘 너무 재밌게 말씀 잘해주셨죠. 근데 이 영화를 저도 2번 보고 3번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뭔가 과학 유튜브로서 어떤 점에서 더 추천하고 싶고 또 다시 보면 좋은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마지막 이야기로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예측 모델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디세우스처럼 지금까지 계속 인생의 항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매번 예측 모델이 붕괴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예측 모델이 붕괴돼서 왜 나는 완벽한 예측 모델을 세우지 못했는가? 왜 이 모델이 붕괴돼 버렸을까? 거기에 이제 갇혀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네, 이타카로 귀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일종의 나의 삶의 목표.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 모델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디세우스처럼 계속 붕괴되는 예측 모델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만의 예측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에서의 이타카에 꼭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지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영화는 그 상영 포맷에 상관없이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보시고 또 안 본 사람과 같이 보시고 또 추천해 주시고 하실 때 극장에서 보면 좋은 영화라고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 이야기 듣고 다시 보시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로. 지금 본 영화랑 달라. 정말로.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많이 좋은 영화 보면 좋잖아요. 네, 이 시대 동시대 놀란 감독님 같은 창작자와 같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서 예측 모델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영화를 진짜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디세이 앞으로 더 다양하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